총 30개의 팀, 약 500명의 선수, 한 시즌당 총 1230경기. 시간은 없고 좋아하는 선수들이 은퇴해버린 분들께 새로운 선수를 소개하며 입덕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NBA에서 18시즌을 보내고 은퇴를 선언한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이제는 코트 위에서 보지 못할 웨스트브룩,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 끼 통살과 함께합니다. 1988년 11월 12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러셀 웨스트브룩 3세가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부터 러셀 웨스트브룩이라는 이름을 써왔던 건데요. 아버지 웨스트브룩 주니어는 당시 빵 공장에서 근무하며 농구를 즐기던 사람이었고, 어머니 셰넌 호턴은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또 웨스트브룩에겐 2살 어린 남동생 레이너드가 있었죠. 웨스트브룩의 가족은 롱비치에서 몇 년을 보낸 뒤 호손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형제는 이때부터 아버지에게 농구를 배우며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는 학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덕분에 웨스트브룩은 고등학교 시절까지도 우등생으로 알려져 있고, NBA 공식 프로필에는 수학을 좋아했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님은 형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웨스트브룩은 형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하죠. 이처럼 부모님의 균형 잡힌 가정교육으로 자라던 웨스트브룩은 루징거 하이스쿨에 진학하게 됩니다. 루징거에 입학하던 당시 웨스트브룩은 5피트 8인치, 약 173cm에 64kg밖에 나가지 않는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때문에 농구로는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공부로 인정받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때 웨스트브룩의 인생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웨스트브룩에겐 호손으로 이사온 뒤 사귄 켈시 베러스 3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둘은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였죠. 하지만 켈시는 웨스트브룩과 달리 어려서부터 주목받던 특급 유망주였습니다. 신장이 이미 2m에 달하는 데다 운동신경까지 뛰어났고 어린 나이부터 대학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UCLA에서 함께 뛰는 걸 꿈꿨다고 하죠. 그러던 2004년 5월 웨스트브룩이 15살일 무렵 켈시는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심장 비대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켈시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같이 농구를 하기로 했던 토요일에 켈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웨스트브룩을 순식간에 어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건너편에 살던 켈시가 떠난 뒤 웨스트브룩은 틈틈이 친구의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켈시를 대신해 할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며 집안일까지 맡았다고 하죠.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코트 위에서도 사뭇 다른 느낌이 되었습니다. 항상 코트 위에서 100%를 다하던 친구를 떠올리며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웨스트브룩은 농구를 단순한 꿈이 아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훗날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드는 기반이 되죠. 웨스트브룩은 1-2학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연습을 게을리하진 않았습니다. 팀 훈련을 마친 뒤에 아버지와 함께 추가로 밤늦게까지 슛 연습을 하기도 했죠. 웨스트브룩은 3학년이 되면서 키가 크기 시작했고 드디어 선발 출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학년에는 6피트 2인치 188cm를 넘기며 그간 쌓아온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이 시즌에 웨스트브룩은 평균 25.1득점, 8.7리바, 3.1스틸, 2.3어시를 기록했고 14번의 더블더블과 커리어 하이인 5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주목을 받은 탓에 대학팀들은 이미 장학금 자리가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고 웨스트브룩은 부모님에게 등록금 부담을 드리기 싫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웨스트브룩은 좀 더 좋은 제안을 기다리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요. 마침 UCLA가 웨스트브룩에게 장학금을 제안했고 그는 켈시와 함께 꿈꾸던 UCLA에 진학하게 됩니다. UCLA에 입학한 웨스트브룩,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웨스트브룩이 입학하기 전 시즌에 UCLA는 NCAA 결승전까지 진출한 강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까지 장학금 자리가 이미 꽉 찬 상태였는데요. 그때 팀의 주축이던 조던 파머가 NBA 드래프트 참가를 확정지었고 그 빈자리에 웨스트브룩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웨스트브룩은 고등학교 때 사용하던 4번이 이미 사용 중이었기에 이때부터 0번을 달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첫 시즌부터 폭발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팀에는 이미 유능한 포인트 가드가 있었고 웨스트브룩은 벤치 멤버로 시즌을 보냈는데요. 강팀이었던 UCLA는 이 시즌에도 파이널 4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합니다. 하지만 웨스트브룩은 34경기 동안 평균 9.1분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3.3득점, 0.8리바, 0.7어시에 그쳤죠. 반면 훗날 팀 동료가 되는 케빈 듀란트는 평균 25.8득점이라는 엄청난 신입생 기록을 세우고 먼저 NBA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팀에 케빈 러브가 신입생으로 합류하게 되며 웨스트브룩의 플레이도 변화하게 됩니다. 2학년이 된 웨스트브룩은 대부분의 경기를 선발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케빈 러브의 옆에서 볼음방과 돌파,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합니다. 전 시즌에 마음껏 뛰지 못했던 웨스트브룩은 이 시즌에 39경기를 뛰며 1318분을 소화하는데요. 이는 팀에서 출전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많이 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웨스트브룩
웨스트브룩은 단순히 시간만 오래 뛴 게 아니었습니다.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등 모든 면에서 에너지를 뿜어냈는데요. 이 시즌에 평균 33.8분을 뛰며 12.7득점, 4.3어시, 3.9리바, 1.6스틸을 기록하죠. 또 NCAA 4강에서는 데릭 로즈가 이끄는 멤피스와 맞붙게 되는데요. 비록 팀은 78대 63으로 패배했지만 웨스트브룩은 그중 22득점을 폭발시키며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후반과 대학교 시즌 만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웨스트브룩은 NBA 드래프트를 선언합니다. 데릭 로즈가 1순위를 차지했던 2008년 NBA 드래프트. 당시 웨스트브룩은 상위픽으로 예상되진 않았는데요. 이때 오클라호마의 전신인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1라운드 4순위로 웨스트브룩을 지명합니다. 지금도 원석을 잘 찾아낸다는 샘 프레스티가 작년 케빈 듀란트에 이어 웨스트브룩을 선택한 건데요. 당시 팬들은 포인트 가드를 원했다면 웨스트브룩이 아닌 다른 가드를 지명했어야 한다며 반발했죠. 하지만 프레스티가 웨스트브룩을 지명한 것엔 여러 근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애틀의 프론트였던 트로이 위버는 웨스트브룩의 워크아웃을 보러 갔는데 웨스트브룩이 이미 2시간 전에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고 강력하게 팀에 추천했다고 하죠. 그리고 프레스티는 드래프트 유망주들에게 가장 수비하기 힘든 선수를 물었는데 대체로 웨스트브룩이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프레스티는 웨스트브룩이 포인트 가드를 배우면 어디까지 성장할지 가늠해 본 것이었죠. 이렇게 웨스트브룩은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합류하게 되었고 시즌 시작 전 시애틀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로 연고지를 이전하며 시즌을 시작합니다. 웨스트브룩의 루키 시즌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피드와 파워를 기반으로 한 리머텍은 웨스트브룩을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40%가 넘지 않는 야투율은 과제거리였죠. 데뷔 시즌에 웨스트브룩은 평균 32.5분을 뛰며 15.3득점, 4.9리바, 5.3어시, 1.3스틸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으로 이뤄진 팀은 23승 59패, 서부 13위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오클라호마는 제임스 하든을 드래프트합니다.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이 성장하는 추세에 웨스트브룩과 함께 드래프트된 이바카까지 본격적으로 게임에 나서게 되죠. 듀란트, 웨스트브룩, 하든, 이바카 이 어린 4명의 선수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팀은 지난 시즌 23승 59패에서 50승 32패, 서부 8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첫 플레이오프에서 LA 레이커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비록 4대2로 패하며 탈락했지만 웨스트브룩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팀의 2옵션이자 실질적 엔진 역할을 제대로 소화하며 시리즈 동안 평균 20.5득점, 6리바, 6어시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 탈락은 팀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브룩은 바로 다음 시즌에 평균 21.9득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됩니다. 게다가 팀 성적은 55승 27패까지 오르며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하게 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우승팀인 댈러스에게 4대1로 패하며 탈락하게 되는데요. 대중들은 이젠 오클라호마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강팀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오클라호마는 서부 2위를 달성합니다. 웨스트브룩은 평균 득점이 23.6점까지 상승했죠. 당시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이 23살, 하든이 22살이었던 오클라호마는 플레이오프에서 천천히 복수를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탈락시켰던 댈러스와 레이커스를 순서대로 잡았고 컨퍼런스 파이널에선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4연승을 거두며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무서운 기세로 파이널에 진출한 오클라호마를 기다리던 건 르브론의 마이애미였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듀란트의 36득점과 웨스트브룩의 26득점 합작으로 1경기를 잡아내죠. 하지만 이후 4경기를 내리내주며 결국 우승에 실패하고 맙니다. 웨스트브룩은 4차전에서 43득점을 기록하는 등 폭발력은 확실했지만 턴오버와 판단 미스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시리즈 후반엔 효율이 흔들렸죠. 그리고 이 시즌이 끝난 뒤 오클라호마는 하든과 재계약 협상에 들어갔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하든은 휴스턴으로 떠나고 듀란트와 웨스트브룩이 다시 팀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팀은 60승 22패로 서부 1위를 달성합니다. 이때 듀란트가 평균 28.1득점, 웨스트브룩이 23.2득점이었죠. 그런데 최고의 폼으로 다시 우승에 도전하던 웨스트브룩에게 악재가 덮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며 결국 시즌 아웃이 되고 마는데요. 이로 인해 오클라호마는 2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우승에 오클라호마는 계속해서 도전했고 그 과정에서 웨스트브룩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서는 평균 21.8득점, 6.9어시, 5.7리바, 1.9스틸을 기록하는데요. 같은 시즌 듀란트도 평균 득점 32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MVP를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듀오는 다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카와이 레너드가 합류한 샌안토니오에게 4대2로 패하며 또 탈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다음 시즌엔 듀란트가 부상으로 대부분의 시즌을 불참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오히려 웨스트브룩에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시즌엔 평균 28.1득점, 8.6어시, 7.3리바, 2.1스틸을 기록하며 득점왕까지 차지하는데요. 아쉽게도 팀은 45승 37패에 그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듀란트가 부상에서 복귀하며 오클라호마는 다시 우승 후보가 되는데요. 웨스트브룩의 시즌 평균 어시스트가 처음으로 10개를 넘어간 시즌이었죠. 이번엔 샌안토니오를 4대2로 꺾으며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73승 팀인 골든스테이트와 맞붙게 되는데요. 예상과 달리 오클라호마는 3대1로 골든스테이트를 압도하며 이번에야말로 우승을 차지할 기세였죠. 그런데 그 후 오클라호마는 내리 3경기를 내주며 3대1에서 3대4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NBA를 뜨겁게 달궜던 듀란트의 골든스테이트행이 발표되죠. 이제 오클라호마에 홀로 남은 웨스트브룩을 보고 많은 매체들은 그도 팀을 떠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웨스트브룩은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오클라호마에 잔류를 택하죠. 이제 듀란트 없이 팀의 1옵션이 된 웨스트브룩. 그는 여기서 전설적인 시즌을 남기는데요. 평균 31.6득점, 10.7리바, 10.45시, NBA 역사상 오스카 로버트슨 이후 처음으로 정규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거였죠. 게다가 트리플 더블 42회를 기록해 MVP까지 수상하며 이제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스타 중 한 명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휴스턴에 패하며 우승과는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프레스티 단장은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폴 조지와 카멜로 앤서니를 영입한 건데요. 웨스트브룩과 함께 새로운 빅3를 구성한 거였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정규 시즌 48승 34패, 게다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 탈락. 웨스트브룩의 트리플 더블은 계속됐지만 세 선수의 조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시즌 뒤 팀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 아담스, 슈레더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전 시즌과 달리 이번엔 조합이 꽤 괜찮았고 폴 조지는 MVP 투표 3위에 오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웨스트브룩은 평균 22.9득점, 11.1리바, 10.7어시로 여전히 평균 트리플 더블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클라호마는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포틀랜드와 맞붙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역사적인 37피트짜리 배드샷을 맞으며 탈락하게 됩니다. 이 패배 이후 폴 조지는 LA 클리퍼스로 이적했고 오클라호마는 팀 재편을 계획합니다. 이 과정에서 웨스트브룩은 11시즌이나 보낸 팀을 떠나 휴스턴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휴스턴엔 한때 팀 동료였던 하든이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어 있었죠. 처음엔 두 선수의 조합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스타일의 두 선수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웨스트브룩의 3점 슛 성공률이 25.8%까지 떨어져 버렸죠. 시즌을 지켜보던 휴스턴은 카펠라 대신 코빙턴을 데려오며 라인업을 극단적으로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웨스트브룩에게 엄청난 효과를 선보입니다. 센터 없이 코트를 넓게 쓰니 돌파 위주의 공격을 펼치기가 더욱 쉬웠던 거죠. 웨스트브룩은 이 시즌에 평균 27.2득점, 7.9리바, 7어시를 기록하는데요. 시즌이 지날수록 하든과의 시너지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코로나가 터지고 말죠. 시즌이 중단되고 다시 버블에 모여 시즌을 재개할 때 웨스트브룩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휴스턴의 합류도 늦게 되고 합류 후에도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웨스트브룩은 1라운드에서 고향팀인 오클라호마를 잡아내긴 했지만 2라운드에서 우승팀인 LA 레이커스에게 4대1로 패하며 탈락하고 맙니다. 시즌 후 웨스트브룩은 더 비중 있는 역할을 냈고 결국 한 시즌 만에 휴스턴을 떠나 워싱턴에서 뛰게 됩니다. 이곳엔 한때 득점왕 경쟁을 펼쳤던 브래들리 빌이 있었죠. 그리고 시즌 시작은 최악이었습니다. 부상까지 겹친 웨스트브룩은 시즌 초반 고전했고 팀은 하위권을 맴돌았죠. 하지만 2월부터 웨스트브룩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을 상대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더니 이후 3개월 동안 엄청난 트리플 더블 행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웨스트브룩은 182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오스카 로버트슨을 넘어 NBA 역사상 가장 많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대기록과 달리 팀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죠. 워싱턴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통과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긴 했지만 필라델피아에게 4대1로 패하며 시즌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뒤 웨스트브룩은 LA 레이커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격 부담을 덜기 위한 영입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웨스트브룩은 많은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30%가 되지 않는 3점 슛 성공률을 두고 상대팀은 대놓고 세깅을 하는데요. 인터넷에선 웨스트브릭이라는 밈까지 얻게 되었죠. 게다가 르브론과 AD도 부상에 시달리며 레이커스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레이커스는 서부 11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팬들의 분노를 사게 됐죠. 시즌을 마친 레이커스는 다비넴 감독이 부임했고 웨스트브룩의 활용 방식을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웨스트브룩은 벤치 에이스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모습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나아 보였지만 팀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레이커스는 2월 무렵 웨스트브룩을 유타로 이적시킵니다. 이후 레이커스는 팀을 재정비해 다시 우승 경쟁권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웨스트브룩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안 좋아졌죠. 여튼 유타로 가게 된 웨스트브룩은 유타에서도 바이아웃되고 결국 LA 클리퍼스가 자유계약에 몸이 된 그를 데려갔습니다. 당시 클리퍼스엔 전동료였던 폴 조지가 있었는데 그가 웨스트브룩을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합니다.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와 한 팀이 된 웨스트브룩은 레이커스 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레너드와 폴 조지가 모두 부상에 시달리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피닉스에게 탈락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시즌엔 하든이 클리퍼스에 합류하게 되며 또다시 한 팀이 되는데요. 이제는 두 선수 모두 팀의 주인공이 아니었죠. 웨스트브룩은 역할을 받아들이고 벤치로 내려가 식스맨으로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시즌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클리퍼스는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요. 1라운드에서 어빙과 돈치치가 이끄는 댈러스를 만나 4대2로 패배하게 됩니다.
웨스트브룩은 시즌 대부분을 벤치에서 보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시즌 이후 폴 조지가 클리퍼스를 떠났고 클리퍼스는 팀을 재편하며 웨스트브룩을 다시 유타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타는 다시 바이아웃을 했고 이번엔 덴버가 웨스트브룩을 데려갑니다. 덴버는 웨스트브룩을 벤치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는데요. 패스가 뛰어난 요키치와 의외로 합이 괜찮았습니다. 웨스트브룩의 장점인 트랜지션, 돌파 등의 공격적인 에너지가 덴버의 경기 템포를 끌어올려주곤 했죠. 이 시즌의 덴버는 1라운드에서 클리퍼스를 잡고 2라운드에서 오클라호마와 만나게 되는데요. 웨스트브룩의 고향팀이었던 오클라호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팀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웨스트브룩은 자신의 고향팀의 승리를 지켜봐야만 했죠. 그리고 결국 오클라호마는 웨스트브룩이 그렇게 달성하고 싶었던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즌이 끝난 뒤 웨스트브룩은 이제 베테랑 가드로서 세크라멘토로 다시 팀을 옮기는데요. 인터뷰에서 덴버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리그 최악체 중 하나인 세크라멘토에서의 시즌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이 시즌의 웨스트브룩의 기록은 평균 15.2득점, 6.7어시, 5.4리바. 과거에 비해 많이 초라해진 상태였죠. 그럼에도 그는 시즌 동안 6번의 트리플 더블을 추가했고 시즌이 끝날 때 누적 209개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22승 60패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고 웨스트브룩의 18번째 시즌도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웨스트브룩은 갑작스레 은퇴를 선언합니다. 세크라멘토와 워싱턴은 그를 희망했지만 웨스트브룩은 이제 리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은퇴 영상에는 이미 결말을 봤는데도 그게 끝인 줄 모를 때가 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며 담담하게 은퇴를 말했습니다. 언제나 코트 위에서 에너지 넘치는 선수였던 웨스트브룩. 앞으로는 선수 외에 어떤 활동을 펼칠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여담으로 웨스트브룩은 UCLA에서 만난 니나 얼과 2015년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아들 노아와 쌍둥이 딸 스카이, 조딘이 있죠. 웨스트브룩은 코트 위에선 상당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이지만 가족들 이야기를 할 때면 상당히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은 와이낫 재단을 운영하며 사회봉사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웨스트브룩을 상징하는 슬로건인 와이낫은 어릴 적 친구들과 농구할 때 농구할래? 라고 물어보면 와이낫? 하고 대답하던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와이낫 재단은 여러가지 자선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또 웨스트브룩은 브로디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곤 하는데요. 어릴 적부터 사용해온 별명으로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처럼 자리 잡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브룩 하면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웨스트브룩은 항상 파격적인 패션으로 경기장에 나타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엔 어머니의 철학이 녹아있는데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옷을 많이 사주진 못했지만 항상 입고 싶은 걸 선택하라며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웨스트브룩은 한 번 입은 옷은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할 정도로 패션에 진심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까지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적 친구와 같이 키우던 꿈으로 대학에 갔고 NBA까지 진출한 선수. 코트 위에선 누구보다 공격적이고 우승을 진심으로 원했던 선수. 이제 파워풀했던 플레이들이 그리워질 웨스트브룩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